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비디오를 지금 다들 켜주고 계시네요. 비디오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개강하고 나서 1학기 모임 첫 시간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 다 오셨죠? 갖고 온 사람? 네. 저희 오늘 이거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해제랑 원문이랑 읽어 나갈 거니까 뭐 읽다가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나한테 와닿았고 또 나한테 좋았던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형광펜 칠하면서 같이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아마 PDF 자료 받으셨을 테니까 그 자료 함께 보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해제 1-1과 1-2 발표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 정서영 멘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목을 잃어버린 대안의 혼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OT 때 들었던 내용 좀 기억나시나요, 다들? OT 때 저희가 이제 손흥민과 김연아, 우리나라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중국 조선족이다 이렇게 계속 왜곡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작년에는 김치랑 한복이 중국 거다라고 해가지고 온 국민이 분노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옆에 길다랗게 파란색 캡처본은 뭐냐면 이제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 멘토 중에 한 분이신 오정혜 멘토님이 인스타그램에 한복 관련해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어떤 중국인이 와가지고 영어로 댓글을 엄청 길게 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복은 중국 거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엄청 길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단순히 유튜브로만 볼 수 있던 게 아니라 역사 왜곡의 현실이 정말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위안부라든지 독도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어떤 왜곡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왜 중국과 일본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역사 왜곡을 자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단국이 해제 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그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선 동북공정을 가지고 중국이 우리의 역사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뭐 이런 망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시즌 1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동북공정에 대해 다들 아실 텐데, 이번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동북공정 나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박영훈님. 네, 동북공정이 이제 뭐냐면, 이제 동북공정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탐험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탐험공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동북공정은 동북공정의 역사인 우리의 고구려나 발해, 그리고 고조선 이전의 역사까지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큰 동북공정의 핵심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이제 중국이 만리장성을 지은 이유가 이제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안쪽에는 중국의 역사고 만리장성 바깥에는 이제 다른 나라의 역사인데, 이 만리장성 길이를 중국이 늘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원래 만리장성 길이는 6,352km인데 이제 파란색 점 보이죠? 그 점까지 2009년에 중국이 만리장성은 8,000km까지 된다라고 늘렸다가 2012년에는 2만 km 가까이 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만리장성이 아니라 이만리장성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근데 이 만리장성이 이만한 길이 2만 km나 된다는 그런 어떠한 증거와 유물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들이 주장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동북공정을 비롯한 탐험공정은 중국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시작한 계기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홍산문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홍산문화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붉은 산이 있어서 홍산문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1500년 BC 1500년에서 7000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그런 발굴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대 문명 하면은 뭐 인더스,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4대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선 그리고 발달된 그런 문화가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지역에서 발굴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중국은 신나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발굴을 하기 시작해요. 아, 드디어 우리가 4대 문명보다 앞서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하면서 파다가 몇 년 안 돼서 발굴을 중지하고 그저 신비의 왕국이라는 표현만 그렇게 써놓습니다. 도대체 왜 발굴을 멈춘 것일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발굴을 해보면 할수록 점점 중국의 고유 문화가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발굴을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가 중국 게 아니라 한민족 문화라는 거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만리장성 밖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곰과 관련된 유물과 유적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곰 하면 떠오르는 거 없나요? 우리 단군 신화에도 곰이 나오고 또 배달국을 처음 열었던 그 웅족의 자산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이거는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무덤 양식이에요. 사실 무덤 양식이라는 거는 내 친구와 내 가족과 그리고 함께 살아왔던 나의 이웃들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예식이기 때문에 사실 한번 이 무덤 양식이 정해지게 되면은 잘 바뀌지 않는 양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돌을 쌓아서 만든 돌무지 무덤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떤 무덤 양식이냐면 흙을 쌓아서 만드는 토강묘 양식이에요. 이 돌무지 무덤 양식은 우리 신라시대 때나 백제 때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든지 또 고구려에 보면은 적석총으로 해가지고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 양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홍산 문화에 대해서는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문화가 한국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한민족이 이거는 이제 당 지도자 회의 때 1985년에 있었던 주무즈 문화부장이 얘기를 한 말인데요.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은 한국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는 임해야 할 것을 선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거적인 나라적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가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역사 문화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런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환단고기 해제 부분을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읽어야 되는 부분까지 다 읽어 오셨나요? 읽어온 사람? 오, 대박. 멋지십니다. 그래서 다들 환단고기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중국이 비단 역사 왜곡을 시작한 게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중화 패권주의 사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깎아내리고 낮추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천 사기, 심지어 공자가 쓴 춘추에서도 한민족 역사를 깎아내리고 부정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역사만을 위해서 과장을 하고 부풀려서 왜곡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19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고유 사서의 전형적인 그런 서술 방식을 춘추필법이라고 합니다. 이 춘추필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책 21페이지를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네, 책 2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공자가 쓴 춘추에서 유래한 춘추필법은 아래 굵은 글씨에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에 충실한 역사서술 방식이다. 그래서 이 춘추필법에는 크게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영광스러운 일을 부풀리면서
중국의 수치스러운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감추는 위국 휘치,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은 높이면서 주변 나라는 깎아내리는 존화양이, 세 번째는 중국산은 상세히 쓰면서 이민족 역사는 간략하게 적어내리는 상내야계를 써왔다. 그 결과 동북아 문명의 주체였던 한민족의 역사는 중국 병방 오랑캐족 속에 하잘것없는 역사로 전환이 되고 말았다라고 책에서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은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왜곡을 해왔는데, 그러면 일본은 어떤 역사 왜곡을 저질러 왔나?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제감정기 때 처음으로 1910년에 우리나라 식민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인 입장이면. 네.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우리 민족 혼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최성환 님이 역사책 태우기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 뭐냐? 바로 역사 왜곡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이다. 라고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쓰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네, 본 조선사 편찬 사업은 총독부 역대 순회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조선사 편수회가 뭐냐? 이 편수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일왕의 특명으로 만들어진 한국사 편찬 기구로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조선을 노예화하기 위해 한국사를 왜곡하고 말살했던 일제감정기 당시 일본의 핵심 기구예요. 그리고 이러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조선인을 노예화하기 위한 그런 한국사를 왜곡한 그런 역사관을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민사관을 우리 한민족의 혼에 심기 위해서 당시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든 한국의 역사책이 바로 35권의 조선사라는 책인데요. 현당국이 보급한 24페이지를 보면은 조선사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을 보면 1932년부터 1938년까지 식민주의 사관으로 저술한 여러 사세를 간행하였다. 그중 일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편찬한 책이 바로 조선사이다. 그리고 아래 두 번째 줄 보면 일본인의 손에 의해 일본어로 정리된 조선 역사서이다. 일제는 이 책을 편찬할 때 식민 통치에 유리한 사료는 많이 넣고 불리한 사료는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다. 더구나 일제가 채택한 사료의 85%는 마지막 완조인 조선과 고려에 관한 것이고 상고사와 관련된 자료는 겨우 8%에 불과하였다. 사실 이 상고사가 8%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 책 위쪽에 보면은 표가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가 70%고 고려시대가 15%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왜 그렇게 심각한 일이냐면 사실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합해봤자 약 1000년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신라시대 때만 해도 1000년 왕국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고조선 그리고 그 이전에 배달 6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우리의 역사는 고작 8%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8% 갖고는 절대로 우리의 그런 원형 문화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 조선사의 구성이랑 똑같이 우리 학교 역사책이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조선시대 때 배울 때는 태정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이 왕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권력이 셌고 무슨 정치를 했고 다음 왕 때는 뭘 했고 엄청 세세하게 배우는데 여러분 당군조선 배울 때 혹시 3장 이상 배우신 분 계신가요? 당군조선이 2096년이나 지속이 됐는데 한 페이지도 안 배우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역사가 일본인의 손에 의해 쓰여진 그러한 식민사관이 아직도 우리들 곁에 너무나도 쉽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광복을 한 지 76주년이고, 그리고 또 이 땅 위에 3.1운동의 그런 함성이 울려 펴진 지 10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의 그런 빛나는 역사는 잊혀지고, 그늘 아래, 일제가 만들어온 식민사관 아래 처참하게 파묻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아래에서 7번째 줄을 보면, 조선사 간행은 민족 정체성의 뿌리를 뽑아 한민족을 일왕에 충실한 신민으로 전략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우리 손으로 직접 쓰지 못하고 침략자 일본이 마음대로 썼다는 것은 한민족 근대사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일제가 왜곡하고 날조한 거짓 역사서가 아직도 한국 사학계에서 주요 사료로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광복을 했는데 왜 아직도 일본이 왜곡한 역사를 그대로 쓰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나서도 그대로 이러한 식민사학이 이어져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이병도라는 학자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핵심이 이병도라는 사람한테 있는데요. 이 이병도는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하는데 앞장을 선 친일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강단에 서가지고 단군은 신하다 이 논리를 학생들한테 가르친 인물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이 이제 광복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갔을까요? 감옥에 가지 않고 해방 후에 문교부 장관을 지내게 되고 심지어 서울대 사학과 초대 주임고수로 역임을 하면서 식민학자들을 배출해내는데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책 3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그가 해방 후 국사학계를 주도하였다. 그 아래 굵은 글씨에 식민사학을 실증사학으로 위장시켜 한국 역사학계를 좌지우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제2의, 제3의 식민학자를 양성하였다. 새로 배출된 사학자들은 전국의 대학 강단에서 식민사관에 물든 수많은 학자와 교사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정말 역사를 좋아하고 그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대학에 가서 이렇게 식민사학에 물든 역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책 네 번째 단락을 함께 보면은 여기 보면은 현 역사학계의 교육 현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근대사 서술이 안고 있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항일 독립운동을 거의 다루지 않을 뿐더러 일제의 역사 날조 만행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엄청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학교에서도 열심히 역사를 배웠을 때 분명히 일제가 왜곡한 역사가 있을 텐데 역사 시간에 그거를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왜곡을 하고 저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 왜곡의 현실이 단순히 일본과 중국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중국이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역사를 왜곡을 일삼아 왔는데, 그러면 그 역사 왜곡의 중심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네. 고려 조선을 보면은 사실 중국 사대주의에 나라가 완전히 물들어 있었죠. 그래서 불의가 아닌, 어찌 보면은 불이익에 그런 나라가 움직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역사 왜곡에 물들어 있었냐. 바로 유교의 그늘 아래 중화주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3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볼게요. 자, 공자가 주창한 유교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고 그 밖의 민족은 중국의 예속된 오랑캐로 간주하는 중화주의 사상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고려와 조선은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국가로서 당시 관료들은 중화주의 사관을 추종하며 우리 역사에 크나큰 해악을 끼쳤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사대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일어났던 게 묘청의 석연천도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유교의 잘못된 사대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 사서 수거령입니다. 네, 사서 수거령은 뭐냐면 한마디로 중국 사대주의에 어긋나는 한민족 고유의 사서를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조리 압수하고 소각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을 보면은 닉자 처참이라고 해가지고 은닉, 우리 고유의 그런 문화 사설을 숨긴 자들에게는 첨수형에 처한다. 그러면서 그 숨긴 사람을 고발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뭐 계급을 올려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이 사서 수거령 당시 어떤 책들을 수거를 해왔는지 수거한 책들의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PPT를 넘어가면은 이게 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책 17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다들 피셨나요? 네, 보면은 삼성기 전 상편 안함로라고 써있죠. 그리고 책 182페이지 보면 삼성기 전 하편 원동중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우리 고유 사설을 수거했던 목록 중에 이 환단고기의 첫 번째를 구성을 하고 있는 삼성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 301페이지를 보면은 태백일사가 환단고기 마지막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태백일사의 뜻도 보면은 태백이 우리 태백산, 백두산에서 내려온 한민족의 숨겨진 역사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우리 스스로 오히려 우리의 것을 이렇게 몰수하고 불태우는 사건이 이미 조선 초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33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함께 보면은 마지막 단락을 함께 보면은 이제 조선 유학자들이 사대주의에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읽다가 여기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TMI인데 제 조상님 중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마지막 줄 보면은 정약용도 이제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그래서 다음 장 보면은 우리나라는 번국이니 마땅히 제도가 작아야 한다라며 제후국 조선의 관제는 중국국보다 규모가 커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였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여기 정약용뿐만 아니고 우리 중국의 정말로 높은 실학자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율곡이 선생님도 이런 사대주의에 물들었다는 거를 잘 알 수가 있는데 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은 최인은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저는 여기서 정말 공감을 했는데요. 조선은 한일 합병으로 망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한중 합병으로 망하였다라고 일갈하였다. 조상의 비문 첫머리에 유명조선, 그러니까 명나라에 속해 있는 조선을 내세우고 조선 백성을 명나라의 신민이라 하고 한문은 진서로 존중을 하면서 한글은 언서로 무시하였으니 분명히 한중 합병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고 반포를 했을 때도 이런 유학자들이 사대주의에 물들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죠. 어떻게 중국이 내려준 한문을 저버릴 수 있냐 하면서. 네. 그렇다면은 몇백 년 전이 아니라 이 사건이 있었던 100년 뒤인 지금 2021년은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네,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역사 왜곡을 자행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역사는 그게 아니다 라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재단이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재단에서 국민 세금 47억 원을 써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역사 지도를. 근데 그 역사 지도가 보니까 중국에서 주장하는 동북공정이랑 완전히 똑같이 맞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세금을 써가지고. 보면은 이게 담기항이라는 중국 학자가 만든 중국 역사 지도집인데 보면은 위나라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만든 지도에서 똑같이 위나라를 경기도 위까지 위나라 영토로 그려놨어요. 심지어는 일제 식민사학자들 주장을 답습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백제 신라를 지워버리고
마한 진한 번안을 써놨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독도를 그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이렇게 역사 바로 찾겠다고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오, 많이 보셨네요.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없으나 내어주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독도 우리 거다, 위안부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우리가 지키면은 다시 되찾을 수는 있는데 우리 스스로 당구는 신하고 독도 우리 거 아니고 한국 우리 거 아니고 이렇게 내어주면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는 유교가 왜곡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비단 유교뿐만 아니라 고려를 이끌었던 불교라든지 또 조선 말에 들어왔던 기독교들도 외래 종교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외래 종교들도 우리의 역사가 많이 왜곡을 되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책 3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러한 외래 종교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여러 종교가 있었기에 지금의 인류 문명이 이렇게 성숙을 하고 발전을 해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잘못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무슨 종교를 하고 있던지 간에 뭐 내가 기독교인이건 아니면 불교인이건 사실 불교인이기 전에 한국인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공은 다 다르지만 한국인이듯이 마찬가지로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종교 문화가 생긴 건데 오히려 이게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돼서 종교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종교의 시선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관념의 틀 속에서 역사를 왜곡을 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우리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내어주는 역사를 되풀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러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일제감정기 때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셨던 단재 심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으로 조선의 상황을 비판을 하시는데요. 책 35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면은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를 위한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 문화와 정신을 위하는 조선인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주의를 위하여 곡하려 한다. 네,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우리는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선조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아래 두 번째 줄 보면 왜곡된 과거를 바로 잡을 때 그리하여 진정한 과거의 종말이 올 때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희망찬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에.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지난 시즌 1 때 최은영 멘티님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은 뭐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혹시 오늘 최은영 멘티님 들어와 있나요? 네. 여기 보면은 나에게 대한 사랑은 제 해석의 재시작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어떠한 사상에 갇혀서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되냐. 사실 역사라는 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그런 대화인데 내가 그 역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난날의 역사를 바라보고 재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은 돌이켜보면은 중화 패권주의 사관이랑 한마디로 사대주의 사관과 일본 식민주의 사관이었다고 저는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사관들이 아직도 우리 학계에 그대로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삐뚤어진 사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를 찾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냐. 바로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사관을 바로 신교사관과 대한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즌2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교라는 단어가 어색하실 텐데요. 사실 이 신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신교사관과 대한사관의 핵심이 뭐냐, 바로 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의 뜻을 아마 다들 처음 들으실 텐데, 테일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인간 가치에 정말로 멋있고 존엄하고 그런 철학적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테일에는. 이게 뭐냐면 옛 우리 선조들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왔는지, 원형문화 3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건데요. 인간 존재의 궁극을 당시에는 테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큰 태자에 한 일자를 써서 직역을 하면 크게 하나 된 인간인데요. 그래서 이 천지 안에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서 역사 속에서 그 우주의 꿈, 천지의 꿈을 이루는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49페이지 네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을 볼게요. 네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중간 부분을 보면 이러한 신교사관에서는 인간을 천지의 아들, 딸로, 천지를 인간 생명의 부모로 인식한다. 더 나아가 인간은 천지의 부모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천지보다 더 큰 존재, 즉 테일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위격과 가치에 대한 파천왕적인 선언, 여기에 신교사관의 위대함이 있다. 이러한 신교사관으로 한국사와 인류사를 다시 해석할 때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져 펼쳐가는 우주사 차원의 새 역사, 새 문명을 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지의 꿈을 이루는 테일이 바로 대안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우리 신교 문화의 중심에는 삼신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신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같은 위격으로 보는 그런 사상인데요. 여기에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빛의 존재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하늘은 환으로, 그리고 땅의 광명은 단으로, 그리고 인간의 광명을 한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도 여기서 나오게 된 거고, 우리의 지금의 우리나라 국호인 대한도 이 인광광명을 크게 빛나는 인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사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역사관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구촌 인류를 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책 5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면은 지구촌 모든 민족과 나라를 대한의 한 가족으로 보는 사관, 이것이 대한사관의 셋째 뜻이다. 대한사관으로 인류 역사를 해석하고 정립할 때 비로소 동서양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하고 인류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온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다 함께 상생의 삶을 누리는 새로운 통일 문명 사회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한사관과 신교사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지난 역사를 이끌어온 주역인 사람과 사람을 그 역사의 중심에 놓고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온 인류를 하나로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관이 신교사관이자 대한사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한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에도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홍익인간으로 나라를 개창해왔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문화의 힘으로 지금의 한류 문화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오늘 볼 당군세기 서문에서도 나라를 이끌고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역사와 그 역사를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군세기 서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감동을 읽고 또 많은 자신감을 얻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당군세기 서문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순간순간을 써내려 가시기를 응원을 드리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